옛날 옛적에 멀리 떨어진 평화로운 왕국 위라투스가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마법과 전설이 숨쉬는 곳이었지만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커다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정의와 평등의 부재였습니다. 높은 성벽 너머의 성 안에서 왕과 귀족들은 풍족하게 살았고 성벽 밖에서는 농민과 하급자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국의 지혜자 노르타가 왕을 찾아와 말하길, 오 위대한 왕이시여, 이 왕국에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이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왕은 여느 때처럼 노르타의 말을 흘려듣고 그저 사치품에 둘러싸여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르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마법의 힘을 빌려 왕국의 모든 사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특별함이 가득하니 초대장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왕국의 모든 이가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귀족과 농부가 어우러져 앉아 있었고 왕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르타는 조용히 중앙에 서더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보석을 들어올려 말했다. 이것은 무지의 베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베일을 통해 진정 한평등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주문을 외우자 마법이 부러졌고 참석자들은 모두 어떤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그 자리에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과 농부로서의 구별은 없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다시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머리둥절해했고 노르타는 회의의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왕국을 어떻게 정의롭게 변화시킬지 결정해야 합니다. 단, 여러분은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자신이 어디에 속할지 모른 상태에서 말입니다. 회의장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귀족 출신들이 혼란스러워했고 농부와 하급자들은 경계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새로운 경험은 그들 모두에게 이성적인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결국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공평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장장 이틀 밤낮 동안 이어졌고 그동안 참가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법과 제도를 제안하며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모든 정책은 대다수 의견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와 권력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논의하고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르타의 무지의 베일은 왕국이 체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논의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다시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변화의 불씨가 피어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위라투스 왕국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왕국은 점점 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로 변모해갔고 그 누구도 자신을 낮추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노르타가 제시한 무지의 베일의 철학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고 이는 다른 왕국에도 전해져 많은 이들의 의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노래가 위라투스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그 노랫말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일지 모르기에 우리는 모두가 될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 노래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정의와 평등이 의미를 상기시켜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이름난 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자갈밭이라는 이름의 마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각자 생업에 열중하며 나름대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에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짙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 간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져갔고 마을의 결속력도 약화되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 상황을 간과할 수 없어 마을 회관에서 강연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제는 바로 공동체주의 자갈밭, 마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회관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샌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법과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샌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각자의 노력을 통해 조화를 이루어왔지만 제가 듣기로는 최근 들어 점차 개인의 목표에만 치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이클 샌델은 공동체주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이곳과 비슷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서로 돕고 큰 결정을 내릴 때 항상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의 우물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물이 점차 줄어들어 모든 사람이 물 부족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필요할 땐 서로 간의 신뢰와 협력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물론 그 마을에도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에 우물을 파서 자급자족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땅 깊이를 잘못 계산하여 결국 마을의 지하수를 잘못 이용하게 되었고 마을 전체의 수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샌델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는 공동의 선을 위한 책임의식을 상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한 마을 주민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다시 강화할 수 있을까요? 샌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웃을 알아가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누세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가치를 두고 공동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샌델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마을 모임을 열고 공동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결속력은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방문은 그 마을에 정말 특별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공동체주의 이론은 단순한 철학적 고찰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되고 실천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갈밭 마을은 다시 하나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염두에 두고 농부들의 마을에서 벌어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평화롭고 푸른 초원이 펼쳐진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부였고 그들의 삶은 농사를 짓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여름 최대 수확축제라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 이유는 최고의 농부에게 황금 트랙터라는 상을 수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트랙터는 실제로 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최고의 농부라는 명예를 상징하며 다음해 농사를 위한 여러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제가 다가오고 있을 무렵 이웃한 마을의 상인들이 몰래 밤에 와서 이 마을의 농작물을 훔쳐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농작물들이 사라지면서 농부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수확량이 줄어들까 걱정했습니다. 이때 마을에는 예전부터 특별히 명석하다고 알려진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벤던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벤던 할아버지는 제레미 벤담이 공리주의에서 영감을 받아 최대 행복 원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벤던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모두 한 자리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는 각자의 행복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그들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고 이야기하던 중 몇몇 농부들이 크게 동의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 마을과 농작물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잃는 것도 없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으며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벤던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웃 마을에 우리가 농작물을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고 대신 그들도 그들이 가진 것들을 우리와 나누도록 협상해보자. 그렇게 되면 모든 주민이 행복해질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공리주의에 부합하는 일이 아닐까 싶구나.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웃 마을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마을은 서로 농작물을 교환하고 친구가 되어 서로 돕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마을은 앞으로 훔치는 대신 서로 나누고 협력하는 방식을 통해 수확량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덕분에 그해 최대 수확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화려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리주의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교훈은 단순합니다.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도 공리주의 최대 행복 원리를 잘 적용하면 어떻게 모든 당사자가 최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가 된 것입니다. 마을 전체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것이 결국 개개인에게도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은 농부들은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 살던 휴미라는 이름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에 따라 모든 일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특히 인과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흉을 존경하면서도 그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흉은 마을의 작은 여관에서 열린 토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토론의 주제는 왜 비가 온 후 항상 무지개가 뜨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비가 온 뒤 하늘이 맑아지면서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비춰 물방울에 굴절되어 무지개가 뜬다 고 설명했고, 또 다른 이는 신이 비와 함께 주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흉은 결국 자기 차례가 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마다 무지개가 뜨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게 될 때는 비가 그치고 나서 곧 태양이 지평선에 가까워질 시점에 밝게 비칠 때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 인식 내에서 반복된 경험의 결과일 뿐이죠. 하지만 그러한 연속된 사건들이 진정한 인과관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이 인과적이라고 믿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는 흉의 견해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젊은 청년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흉 농부님, 그렇다면 무지개는 아무 이유 없이 뜰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흉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가 뜨는 조건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필연적인 인과 관계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가 반복 관찰한 결과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왜에 대한 확정적 답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흉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날 이후로 그의 철학적 사유는 자주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흉의 믿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제기한 질문이 우리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회의적인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매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흉은 인과 관계에 대한 회의라는 자신의 견해를 통해 사람들에게 지식과 이해에 대해 끝없이 궁금해하고 탐구하도록 재미있고도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는 흉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고 이는 모든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의문을 가지라는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